오, 인간이 만들어낸 국경선은 얼마나 부실하고 견고하지 못한지요. 얼마나 많은 구름이 그 위로 아무런 제약 없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지. 폴란드의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두동강이 난 한반도에서는 구름조차 무섭습니다. 구름 속에서 언제 강철비가 쏟아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무비썸에서 다룰 영화, 양호석 감독의 강철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비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 양호석 감독의 강철비입니다. 우선 이 강철비라는 이 영화 제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철비라고 명명되는 스틸레인이라는 미사일이 있다고 하고요. 이 한반도 핵 위기 상황, 핵을 발사하냐 마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은유가 있고 강철비를 이제 한자로 바꾸면 철우잖아요. 주인공 이름이 둘 다 철우예요. 두 명의 철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서 강철비라고 중의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썸포인트를 통해서 영화의 내용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썸포인트, 세상에서 가장 폭발하기 쉬운 나라는? 저는 이번 썸포인트를 다 문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폭발하기 쉬운 나라, 많은 분들이 한국을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아니죠. 부탄이죠. 이 영화의 톤에 맞춰가지고 제가 썸포인트 3개를 아재 개그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재 개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폭발하기 쉬운 나라, 부탄이라고 이제 보통 농담을 개그를 많이 하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한국이 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분단 영화일 텐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분단되자마자 영화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소재로 해서. 근데 당시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게까지 막 규제 제약이 있진 않았어요. 오히려 실제로 한영모 감독의 운명의 손 같은 영화는 굉장히 도발적인 상상력, 굉장히 로맨틱한 부분을 그리기도 하고 장르적으로 좀 다양하게 접근했거든요. 유영석 감독의 우발탄 같은 경우는 뭐 전후의 어떤 피폐한 풍경들을 제대로 그리는 리얼리즘 영화의 어떤 시초 같은 영화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근데 약간 획기적인 분기가 됐던 영화가 이제 쉬리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들은 사실 이 간첩 혹은 이 스파이 영화로서 가장 오래전에 기억나는 게 쉬리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에서 이런 영화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정도의 평가를 받기도 했고, 굉장히 대중적 상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서도 또 우리만 공감할 수 있는 소재들, 첫 포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완성도라든지 빠른 호흡이라든지 긴박한 전개라든지 정말 잘 만든 상업 영화 중에 한 편이었거든요. 당시의 시류에 뭐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김윤진, 사실 지금 한국 영화계를 주름 잡는 배우들이 다 총출동하셨고, 그렇죠. 근데 그 영화가 진짜 놀라웠던 점 중에 하나는 북한군이 악이 아닌 사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 영화들 생각하면 되게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나왔던 영화들도 이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에이스에이 같은 영화도 그랬고, 웰컴 투 동막골도 그랬고, 약간 영화가 시대를 반영한다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쉬리가 나왔을 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이제 들어설 때쯤이었잖아요. 그런 남북 화해 무드에 맞춰서 그런 상상력들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이후에는 남한에 투입된 북한 공작원들이 이제 하나의 공식 클리셰처럼 작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베를린, 용의자, 뭐 의형제, 공조, 은밀하게 위대하게 같은 영화들이 계속 줄줄이 나왔죠. 약간 냉전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은? 이 소재를 늘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뻔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의 지금 타이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영화가 아마 좀 분기가 되지 않을까? 다들 좀 애둘러 피해가던 부분을 그냥 직진해서 뚫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당장 일이라고 했을 때 이 소재를 그렇게 다룬다라고 하면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좀 조심스럽게 피해가거나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안 건드리는 거죠. 근데 이번엔 본격적으로 정말 한반도 전면전 상황까지 그렇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도발적인 거예요. 그런 일들 잘 안 했는데 이제 이 영화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그냥 직진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 할 수 있지 않아? 라는 얘기를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게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아마 이 영화 나오고 나면 되게 말이 많을 거예요. 각자 입장에서 벌써 상상이 확대. 각 당에서 이제 발언을 하겠죠. 각자 입장에서 이 영화의 어떤 부분들을 차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대로 이제 끌고 나갈 거고, 그렇게 하도록 좀 열어놓은 영화기도 해요. 실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피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한국 사회 자체가 극단적인 이분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을 옹호한다고 하면 종북작발이라고 하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 수국골통이라고 하고, 완전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해 나가는 게 사실인데, 오히려 좀 냉철한 시선으로 지금 진짜 우리 현실이 이렇지 않아? 이럴 수도 있지 않아? 라는 거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썸포인트,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제가 답을 해야 되는 네, 건가요? 답을 하셔야죠. 반대말이 보통 이제 대통령 앉은 거라고 하죠. 아재 개그에서는. 네. 근데 의미심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가 대선을 향해서 기획이 됐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됐잖아요. 움직이지 않으시고 앉아 계시는 바람에 탄핵 사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플롯이 꼬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원래 기획과는 약간 달라진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양우석 감독님이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 쓴 스틸레인이라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잖아요. 근데 스틸레인은 웹툰 원작이라고는 하지만 영화랑 이제 완전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격변하면서 시나리오를 약간 수정을 한 것 같고. 2011년에 웹툰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때와 상황과 융전이라는 큰 갭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죠, 사실. 오히려 이게 같은 콘텐츠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꽤 재밌는 기획이 됐다, 결과적으로. 지금 실시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훨씬 더 많이 던져주고 있는 영화, 그런 식으로 각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감의 포인트에서는 훨씬 그런 여지가 넓어진 것 같아요. 양우석 감독의 스타일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화제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도발적으로 질문을 하되 만드는 데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만드는 게 어쩌면 양우석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는 건데, 하나는 리얼리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시감을 어떻게 줄 거냐인 건데, 뭐 변호인 같은 경우는 실제 실존인물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이제 깔고 가는 거고, 이번 영화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지금 현재 우리가 뉴스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바로 끌고 들어와서 상상력을 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공감을 일으키는 거의 하나의 축인 거고, 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중적인 서사라는 건데, 양우석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 어떻다라고 규정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특별히 개성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편타당한 도식들을 그냥 영리하게 잘 활용하는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보편타당한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드라마와 심파에 가까운 거죠. 혹은 캐릭터. 이번 영화에서도 두 철우가 나오잖아요. 한 명은 북한의 특수요원인 거고, 한 명은 이제 외교관 무수석인 건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아버지라는 거거든요. 변호인 때도 사실 변호인이 뭐 시대의 정의, 공공의 선을 대변하는 어떤 변호사로 각성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 밑에 가는 드라마의 축은 어머니, 가족, 뭐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버지와 가족,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뭐 이런 것들로 공감을 하면서 남과 북의 아버지들, 표현을 하면 아재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뭐 그런 드라마를 깔고 간다는 게 이제 공감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이걸 잘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썬포인트를 아재 개그로 뽑았지만 이 영화에는 다양한 개그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제가 웃겼던 대사에는 북한 1호가 어쩔 수 없이 산부인과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북한 1호의 배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 배에 든 게 애가 아니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1호라는 아주 신성 시대에는 어떤 존재의 배를 가리키면서 그의 배로 농담을 한다든지 약간 신성 파괴적인, 신성 모독적인 약간 쾌감 같은 걸 주는 농담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잘 쓴 농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부분 조각조각도 빼어난 장면들도 꽤 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대사들도 꽤 있는데, 사실 잘 만든 상업 영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 요소들 다 들어가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연출력이 탄탄하다고 하려면 그것들이 하나의 톤으로 묶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호흡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양우석 감독은 이음매들을 잘 이어나가는 데는 탁월한 솜씨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비빔국수를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 그런데 그 비빔국수를 먹으면서 두 사람이 수갑을 차고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뒤에서 약간 멀리서 찍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상업적인 연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찡한 게 있어요. 감독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닭살스럽지 않게 적당한 톤에서 잘 연출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더라고요. 음식을 통해서 약간 인물의 캐릭터를 부여하는 것도 양우석 감독이 즐겨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변호회 때는 이제 돼지국밥이었고, 남한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곽철우를 상징하는 게 이제 햄버거라고 하면 첫 장면에서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햄버거를 먹고, 그 엄초루에게 처음으로 이제 뭘 갖다 줄 때도 햄버거를 가져다 두고, 정우성의 역할을 맡은 엄초루라는 그 북한 특수요원은 북한에서도 처음 출발하기 전에 깽깽국수를 먹으러 가고 남한에서도 마음을 여는 순간에 그 국수를 먹거든요. 되게 보편적인 행위잖아요, 먹는다는 거. 거기에 이제 드라마적인 포인트를 넣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쉽고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두 사람이 이제 화해하는구나,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야지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대중적인 화법에서의 영리함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세 번째 썬포인트, 덜 뚱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저는 도저히 못 맞추겠어요. 그거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영화에 나오는 아직 개그입니다. 그래서 정우성이 짜증내죠. 그렇죠. 덜 뚱뚱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반포동이라고 반포동, 네. 나오고요. 나 웃었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못 맞추니까 곽철우 씨가 물어보죠. 또 물어보죠. 완전 뚱뚱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지? 개포동.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사가 저는 약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굉장히 식상한 대사일 수 있는데 마음이 움직였던 이유가 그러니까 정우성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 좀 살 좀 쪄라. 나는 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약간 살이 찌고 내가 살이 빠져서 타협 지점이 어쩌면 반포동일 수도 있겠다. 반포동에서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하자는 게 어쩌면 북한과 남한에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라는 의미처럼 보여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처럼 들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이건 무슨 개그 영화잖아요. 로드무비 같은데 이게 중심선, 감정적인 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되게 긴박한 정치 드라마 그리고 액션들이 들어가는 영화예요. 근데 주철우가 어떤 캐릭터인지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북한의 이제 엄철우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왜 첩보는 항상 저렇게 꽃미남일까? 언제부터 첩보이 꽃미남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약간 이런 꽃미남 첩보이 등장한 게 어떤 의미에서는 첩보물이라기보다는 아저씨류의 액션, 잘생긴 배우가 그런 화려한 액션을 벌이는 그 장르의 연장에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철우는 좀 클리셰에 가까운 판에 박힌 캐릭터들과는 확실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 특수부대 요원이었지만 한 차례 권력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권력의 도구로 활용되기 쉬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북한 1호를 구해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사를 보여줄 때 아내와 딸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그 곽철우와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거고 초반에 또 곽철우 보여줄 때도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요. 곽철우의 설정은 이혼남 그리고 외교 안보 수석이긴 하지만 땜빵 인생. 지금 우리로 얘기하는 걸 하면 건전한 보수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은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균형론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핵무장하면은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꼬일 수가 없다고. 정 쫄리면 일본처럼 준 핵무장 수준까지 가든지. 이제 그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쪽이기도 하고 이쪽이기도 한 거죠. 중국 CIA와 이렇게 접점을 만들고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캐릭터로 설정을 하고 있죠. 근데 두 사람이 저는 의미심장한 게 밀려난 사람들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의 엄철우 역시 중심 권력에서 멀어진 지 오래된 사람이고 남한에 있는 곽철우 역시 땜빵 인생을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북한 1호가 내려왔다는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이 완전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황의 격차 같은 것들이 이 영화를 좀 감정 몰입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우리 레벨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사실 되게 높은 차원의 정치적인 문제들로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직장인 아버지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실제로 양우석 감독이 외교안보수석이지만 네가 월급을 실제로 얼마밖에 못 받는다. 이혼을 해서 와이프한테 위자료도 줘야 되고 생계비도 줘야 되고 뭐 떼고 하면 이거밖에 안 된다는 설정까지 깔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강의를 가야 돼. 네가 강의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알겠지? 이런 설정까지 주는 거죠. 약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직장인들의 애환 뭐 이런 것들을 간간히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 두 명을 잡고 얘기를 출발시킨다는 게 또 이게 영리한 설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 정우성, 곽도원 배우 두 사람의 연기도 정말 좋았는데 난 정우성 씨의 연기 중에 최고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대 정우성 씨의 연기 중에 저는 굉장히 몰입하면서 봤고요. 정우성 씨가 사실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시종일관 진지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면을 잘 연기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우성 배우가 늘 이렇게 안 멋짐을 연기하려고 하잖아요. 망가지는 건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잘 안 망가지는 배우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확실히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원래 보여줬던 색깔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 보여주고 특히 그 조우진 배우가 하는 최명록이라는 북한 암살 요원과 1대1로 붙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장면들은 베를린의 어떤 한 장면 보는 것처럼 굉장한 박진감 그리고 1대1 액션의 진수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송경원 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장면을? 오늘도 한 장면은 아니고 왜 그러세요 자꾸 맥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우석 감독의 스타일을 파악할 때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 많이 보여주는 거는 곽철우의 생활인으로서의 에피소드들 예를 들면 뭐 아들과 얘기할 때 저는 그 대사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엄마는 의사고 아빠는 청와대에서 일해서 내가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 나 가만 쪄갔는데 엄마 아빠 이혼하고 나 완전 개털됐어. 이혼해서 엉망이 됐다라고 되게 투덜대니까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친구들이 가끔 싸가지 없다는 얘기 해? 응.
너는 내 아들이 맞아. 아빠와 아들의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냥 하나씩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도 재밌었고 또 외교 안보 수석이지만 땜빵이라는 걸 좀 부과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엄초루를 데려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데려오게 된 계기가 좀 복잡한데 어찌어찌 해서 데려왔을 때 그 상사가 얘기를 하죠. 이 중차대한 국가 위기 상황에 전 마누라 챙기러 갔다가 적국의 수계를 생포를 하고 그런 비아냥거린 대사를 하거든요. 그걸 좀 참아야 되는 곽철우의 상황. 요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웃겼던 게 상사가 나가면서 문을 여는데 박철우가 문 사이에 끼게 되잖아요. 그 장면이 어쩌면 저 사람이 처한 현실이구나. 네. 딱 그걸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근데 의외로 막 그냥 갑자기 점프해 버리는 거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결론들이 날 때, 이건 스포일러라서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 마무리가 되고 제일 마지막 결론 장면 점프할 때는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다 점프해요. 네.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결말만 딱 보여주거든요. 점프 안 하면 그걸로만 영화 한 편이에요. 사실은 그 뒷얘기로만. 2시간 동안에 어떤 포인트를 더 중시했고 어떤 포인트를 안 보여줬냐의 문제인 건데 양훈석 감독은 늘 이런 논쟁적인 부분을 갖고 오되 논쟁적인 부분에서 논쟁은 다 생략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트루기로 나머지를 다 채워넣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보편적인 서사로 나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양호석 감독이 보여주는 것, 보여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지금 홍경 원신을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원신이라기보다는 큰 신, 네,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대 시간입니다.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아재 개그를 골라오지 않았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사를 골라왔습니다. 엄철우가 딸과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딸이 한국에 있는 GD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 GD라고 들어봤어요? GD? 빅뱅에 GD라고 있는데 남조선만 아니고 전 세계적 음악입니다. 예민해! 엄철우가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곽철우한테 물어봅니다. GD라는 가수 유명하냐? 그러니까 곽철우가 걔 모르면 간첩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걔 모르면 간첩이지. 실제로 간첩은 알아. 걔 모르면 간첩이자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관용어구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간첩들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간첩이란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왔나를 우리의 말투에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걔 모르면 간첩이지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기도 하다. 걔를 모르는 건 간첩이 아니라 저기 시골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다. 뭐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별점과 한 줄 평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별점 혹은 한 줄 평하기 힘들었던 게 이걸 마냥 웃고 즐기면서 봐도 되나라는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골라온 한 줄 평은 피하고 싶은 피해야 하는 그럴듯한 미래라고 골라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저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정확하신 게 그럴듯하다는 게 영화의 전체 톤이고 피하고 싶은 피해야 하는 이 두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영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한 줄 평인 것 같아요. 네, 송경원 평론가님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시리 이후에 가장 도발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상상. 재밌다는 의미에서도 쉬리만큼 기억에 남는 영화였고 되게 도발적이다는 측면에서도 이 영화는 애들러 갈 거를 다 그냥 정면 돌파해버리는 그래서 좀 어떤 쾌감이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측면들, 디테일한 요소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게 분단 소재라고 하면 이 영화가 시리와 함께 혹은 JS처럼 이렇게 나중에도 계속 얘기될 수 있는 영리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별점은 몇 개인가요? 강철비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 도발적인 균열을 내는 상상력이라는 것도 잠시냈고 여러 가지로 장점들이 많은데 양훈석 감독이 주제는 피해가지 않지만 그 주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피해간다 혹은 삭제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3개 반으로 했습니다. 양호석 감독의 강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보시고 이 영화야말로 정말 나오시면서 대단한 토론을 한번 벌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극장에서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맨날 하는데도 안 눌러? 그 얘기 해야 되나? 이 영화는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라고. 이 영화는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 코미디 영화가 아니에요. 휴먼 드라마가 아닙니다.